그 이 조선의 답답한 역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끝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조선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나라였고, 그리고 그런 조선의 모습을 봤을 때에 왜 서양 선교사들이 그렇게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왜 그렇게 그 생각이 드는지. 물론 원래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정말로 와서 봤을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가슴이 아팠고 처참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굳이 찾아도 오지를 찾아도 어떻게 이런 데까지 와서 그런 선교 사역을 하셨다는 건 정말 감동이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사실이라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조선이 있을 때에 이 바로 옆에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왜 일본이 조선을 나중에 점령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일본은 정말 인류 역사상 서양의 몇몇 산업혁명을 만들어낸 몇몇 나라 빼놓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몇몇 나라 빼놓고는 왜 그 밖에 있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 산업국으로 갈 수 있고 강대국으로 갈 수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나라를 건국해가는, 여진족들이 청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건국해 나가는 과정이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 건국해갈 과정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이다 어쩌고 해서 우리랑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으로 한번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성공적인 나라였던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꼭 있고, 더군다나 우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겹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꼭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2권을 친일개화파, 2권 전체가 친일개화파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한국 사람 만들기 2권이 친일개화파고, 이 친일개화파가 갑신정변에서 끝납니다. 1884년에서 끝나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4권이 친일개화파 2가 되는데, 그게 이제 1894년, 그러니까는 청일전쟁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청일전쟁을 일본이 이겨나가고 갑오경쟁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본이 근대화를 들어가기 직전의 일본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위정척사파,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던 화서 이항로가 서양을 봤던 그 눈 기억하시죠? 예? 이 어패류 종류다 서양은. 그래서 척결해야 된다라고 본 그 화서 때하고 똑같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바깥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마자키 안사이라고 1618년에서 1682년에 살았던 일본의 주자학을 들여온 사람입니다. 일본은 주자학이 굉장히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야 주자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쿠가와 막부라는 것이 들어와서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자학을 들여오는 거고, 이때에 조선에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가져간 그 책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콜니츠키 교수라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초청해서 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그 임진왜란을 책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예.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가장 그 결정적인 그 역사적으로 끼쳤던 뭐 피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일본이 와서는 조선에 있는 책들을 싸그리 다 가져갔대요. 싹 가져가서 그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도쿠가와 시대에 일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대표적인 게 퇴계의 책들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그래서 퇴계 사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주자학과 함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때에 일본한테 뺏겼던 그 책들을 다시 메꾸는 작업이, 그게 영정조 시대에 다시 편찬 작업이 일어나는 게, 그때 없어졌던 책을 다시 출판하는 그 과정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책의 나라였던, 그런 면에서 책의 나라였던 것이 맞는 것 같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야마자키 안사이가 주자학을 이제 배우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야, 어떻게 같은 주자학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하는 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요,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대화록이에요, 야마자키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요, 지금 저 나라 중국이 지금 이제 공자님, 맹자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나라가 공자를 대장으로 삼고 맹자를 부장으로 삼아서 수만의 기병을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공맹의 도를 배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우리나라 주자학자들은 이런 질문은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공자님, 맹자님이 우선 딴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저 사람들이 공자가 대장이 되고 맹자가 부장이 돼서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지금 그 공맹의 도를 배우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공맹의 도를 지키는 거냐? 그렇게 해갖고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 답을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불행하게도 만약 이러한 재액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몸에 견고한 갑옷을 걸치고 손에 예리한 병기를 잡고 그들과 일전을 수행하여 공맹을 잡아 국은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맹의 도다.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객관화, 이게 자기 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진정한 토착화죠. 그걸 있는 그대로 중국인지 우리인지 구분도 못하고 우리가 중국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주자님도 다 우리나라 사람이고 공자님, 맹자님 다 뭐 산동 사람이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껏 토착화한다는 게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시각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시각이죠. 일본의 국학, 우리가 국학연구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학이란 말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국학, 고쿠가쿠. 그래서 이제 모토리 노리나가가, 이 사람들이 이제 도쿠가와 시절에 천황중심제, 천황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천황이라는 존재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천황중심 국가관을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이 고쿠가쿠고, 그래서 200년 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 이 국학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천황중심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국학이라는 거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중국 책에 대해서, 한문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 책도 여가에는 충분히 읽을 만하다. 중국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단점도 알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일본의 고서가 전부 한문으로 쓰여 있으므로 중국 문자를 몰라서는 학문도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만사에 그릇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또한 일본 혼만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중국 책을 읽는다 해도 마음이 동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순 한글, 한자 배우지 말자라는 운동이나 합니다. 그게 우리 거를 지키는 줄 알아요. 국혼을 지킨다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한문 안 배우고 우리 일본말을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안 돼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냥 이게 읽는 게 다 중국 거는 다 틀렸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고, 네? 빼먹을 건 빼먹고 우리 혼만 뚜렷하면 뭐 아무리 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자신감과 강력한 정체성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사람들. 중국에 대한 정말 놀라운,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객관화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1730년대.
1811년에서 1864년이면 이제 화서 이항로랑 같은 때입니다. 일본 사람 사쿠마 쇼잔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한 개화파들의 선생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꾸 그 우리나라에 또 신미 양요 있었고 병인 양요 있어서 미국하고 싸우고 뭐 일본군하고도 프랑스군하고도 싸우고 뭐 우리가 이겨서 척화비를 세우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때에 이제 일본도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는 위정척사파라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존황양이파, 황제를 존중하고 서양 외적들을 물리치자라는 그 존황양이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맨날 일어나가지고는 전쟁하자 그래서 서양 놈들 쫓아내자 그래서 실제로 사츠마하고 영국 사츠마 영국 전쟁, 사츠에이 전쟁이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조슈 버는 4개국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함대랑 전투를 해요. 근데 물론 박살이 나죠, 두 번 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서양 놈들 오랑캐라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쿠마 쇼잔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라에 남아있는 자원조차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시변에 달하여도,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병제를 고칠 줄 모르며, 그렇죠? 군사를 전혀 고칠 줄 모르며 포술이 있다고는 해도 옛날의 고루한 습속에 빠져 새로 엮는 묘수를 강구하지 않으며, 일본도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세계 최강 군대를 갖고 있었고 포구 뭐 조청이고 다 있었는데 벌써 이건 300년 전, 200년 전 일이다. 불편한 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만 알 뿐 개정할 방도를 모르고 오직 자기 나라만의 좋은 것에만 집착하여 외국이라면 무조건 경시하고 그들의 실사에 숙련하여 국가의 이익도 일으키며 병력도 번성하고 포술도 뛰어나고 항해에 능숙한 것도 등 훨씬 자국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영국과의 사이에 난이 일어나면 대패하여 크게 고속의 성현의 체면을 손상시킬 것이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좀 하지 말고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는 화서 이항로가 서극의 숙살한 편기의 나라에 사는, 물속에 사는 어패류라고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1853년에 페리 함대, 52년이죠 실제로는 53년에 나타나고 54년에 조약을 맺는데, 그거 제가 가져왔나 모르겠네요. 안 가져왔고, 이것도 이제 역사를 한번 전 세계사를 우리가 맥락을 잡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왜 페리라는 미국 함대가 왜 일본에 나타나서 일본을 개국을 시키냐? 이 사람들이 이제 페리 함대가 나타나서 일본 독구가 와보고 나라를 열어라 그래서 대포 갖다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버티다가 개국을 해서 이때 해리스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일본은 1853년에 공식적으로 개국을 이제 합니다. 우리는 1876년에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강화도 조약을 우리랑 맺을 때에 그때에 아예 뭐라 그랬습니다. 페리가 우리한테 와서 한 거랑 똑같이 우리가 조선에 가서 열겠다고 그렇게 서양한테 설명을 하고 그때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은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미국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아시아 쪽으로 또는 아시아로 와서 인도를 지나서 인도양 지나서 동남아시아로 해갖고는, 그래서 중국의 마카오에 먼저 도착을 하고 홍콩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조선에 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맨 마지막이에요, 유럽에서 올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와갖고 인도를 빼앗고 중국을 여는 거는 영국이 열죠. 뭐 그 전에 포르투갈도 물론 마카오에 오고 그랬지만, 그래서 영국은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여는 게 영국이 야편 전쟁 일으키고 하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중국을 엽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이 열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미국은 태평양 시대를 이때 열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대서양 연안에서 동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때 미국이 점점 서쪽으로 가면서
서부로 가면서 철도를 놓기 시작하고, 철도는 1864년이 돼야지 완성이, 대륙횡단철도가 완성이 되지만 이미 파나마 운하를 뚫었기 때문에 저 미시시피 강에서부터 배를 타고 파나마 운하를 거쳐가지고, 아니면은 로키 산맥하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인디안들이 있고 너무 험해서 못 지나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부 활구에서 보면 거기 가다가 맨날 아파치족들한테 당하고 그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를 타고 몇 달이 걸려서 파나마 운하를 지나갔고 샌프란시스코로 가갖고 캘리포니아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미 이때에 1850년대가 되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세력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태평양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서부 연안에서 배가 떠나면, 서쪽으로 배가 오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데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 열 수밖에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나? 굳이 일본에 가서 뭘 하려고 일본을 연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미국이, 그러니까 이때의 산업혁명이 18세기 말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전부 다 기계를 쓰는 거예요.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스팀 엔진이 돌아가면, 스팀을 엔진이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휘발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가로등들이 켜져야 되는 거고, 그 전부 다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에 기름이 없어서 기계가 돌아갑니까? 근데 그 기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석유는 18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와서 로커펠러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에서 발견을 해서 그 등유를 만들어서 석유가 나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요 1850년대, 60년대까지도 모든 산업혁명에 쓰였던 기름은 고래에서 나옵니다. 고래 기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경선들이 모비딕 같은 영화, 그 소설 같은 데에서 나오는, 멜빌 같은 사람의 그 소설에 나오는 낸타켓 섬이 세계 최대의 이 포경 그 도시가 되는 거고, 미국이 거기서 배들을 만들어서 그 고래잡이로 떠나는 얘기, 그게 하도 많으니까 그거를 멜빌이 소설로 써갖고 나중에 그 백경이라는, 모비딕 백경이라는 그 소설, 유명한 미국 최고의 소설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고래가 유조선이었어요. 유조선. 그래서 그렇게 고래를 잡아서 수십만 마리를 남획을 하는 거죠. 이때에 고래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기름 때문에. 그래서 대서양부터 이제 고래 잡기 시작해서 대서양의 씨가 마르기 시작하니까 점점 고래를 잡으러 태평양으로 건너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으로 건너와서 고래를 잡는데, 그러니까 배들이 한번 떠나면은 1년, 2년씩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증기선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니까, 증기선이 1년, 2년 항해를 하려면은 증기선이 뭘로 돌아가요? 석탄이 있어야 돼, 석탄이. 그럼 석탄이 한 번 싣고서 낸타켓 보스턴에서 떠나면은 그게 몇 달을 갑니까? 금방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가는 중요한 항구마다, 영국이고 미국이고 어디고 해양 국가들은 뭐냐면 가는 데마다 중요한 도시에, 해안에 있는 도시에 갔다가 석탄 저장고를 만들어요. 그 나라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여기 석탄을 좀 저장해서 우리 배들이 지나가다가 보급을 받을 수 있게 좀 해달라 라서 그렇게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혹시 난파, 이 배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난파가 되고 그러면은 선원들이 떠내려오거나 그럼 구조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좀 반환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반환 조약 같은 걸 맺고 이러는 거죠. 그런 거를 하려고 그렇게 와서 조약을 맺자 그러고 개항을 하라는 거, 그게 일차적인 목표가 석탄 저장고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오다가 이 태평양에서 고래잡이를 시작하는데, 일본에다가는 석탄 저장소를 만들어야겠으니까 와서 도쿠가와 막 보고 이거 만들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대포를 들이밀고 하자 그래갖고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연유가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부터 이제 고래 기름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 포경 산업이 확 줄고, 낸탁 이런 게 이제 다 산업 어떤 그 기지로서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스등, 그 소위 파리고 런던 이런데 이렇게 그 가로등이 처음으로 켜지고 그럴 때에 그 가스, 그거는 전부 다 고래 기름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페리 함대가 그거 하려고 일본에 와서 개국을 소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개국을 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겠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하는데, 첫 번째가 견미사절단, 이게 1860년인데요 1854년에 아까 그 해리스 조약이라는 걸 맺어갖고 가나가와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서로가 통상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은 곧바로 그 대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일본에 상주하는 대사를 보내는데 일본은 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1860년에 답방으로 견미사절단 이런 걸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1882년에 미국이랑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1883년에 미국의 푸트 공사가 최초로 우리 서울에 부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답방을 우리는 미국에다가 대사를 둘 수가 없죠. 그 건물도 사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청의 속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의 대사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속방이라서 대사를 보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박정희 공사를 보내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1884년에 보빙사라는 걸 보내지 않습니까? 미국의 보빙사. 그래서 그 보빙사가 가갖고 그 민영익이 보빙사로 여행을 갔다가 기차에서 그 양반 이름이 뭐죠? 가우처 박사라는 분을 만나서 미국에서 감리교 아시아 선교의 태두인 가우처 박사를 만나죠. 그래서 가우처 박사가 그때의 보고서는 일본에다가 빨리, 일본에 있는 사람들 보고 빨리 조선에 선교를 시작하라 그래서 아펜셀러하고 하여튼 그 스크랜턴이 오게 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생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사는 못 보내니까 일단 사절단을 가서 답방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때에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일본의 가장 위대한 지식인이고 근대 지식인인 후쿠사와 유키치가 여기 끝에, 오른쪽 끝에 앉아 있습니다. 말단 사무라이로.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덜란드 말, 화란 말을 랑갖고 그때 이제 그걸 배우고 이제 그랬었던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게 뭐냐면, 정식 일본의 대사랑 그 사절단은 미국에서 군함을 대줘요. 그래서 군함을 대줘서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 최초로 대사가 가는데, 그래도 대사는 어쩔 수 없이 미국 군함을 타고 가지만 그래도 옆에 딴 사람들은 우리 배를 그래도 좀 타고 가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간린마루라는 배를 타고 갔는데, 간린마루가 뭐냐면은 도쿠가와 막부 시절 마지막에 네덜란드로부터 배를 들여와서 도쿠가와 막부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해군을 좀 길러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네덜란드 장교들하고 군인들이 와서, 해군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를 그래도 항해수를 조금 배웠어. 조그만 배를 갖고. 그러니까는 지금 요 사진에 나오는 6명은 말단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 간린마루를 타고 가겠다 그래서 앞에 미국 군함을 타고, 정사들은 군함을 타고 가는데 뒤에 꼭 자기네가 항해를 그 험한 태평양을 건너서 호놀룰루를 거쳐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제가 여기 사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그 탐험심이라는 후쿠사와 유키치가 그때 가서, 나중에 제 책도 보시거나 딴 데 보시면 나오는데, 저 후쿠사와 유키치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자기네는 워싱턴도 가지도 못하고 그 대사는 다 기차 타고 워싱턴까지 가고 더 있다 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배 타고 샌프란시스코만 갔다가 잠깐 있다가 돌아오는데, 이때에 거기에 있는 영어 책들을 있는 돈을 다 빌려갖고 싹쓸이해서 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뭐냐면 동네 사진관에 가서 그 사진관에 백인 여자아이 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자기는 기모노 입고 옆에 서양 여자아이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서양 문물을 배워 갖고 오려고 해요. 그래 갖고 후쿠자와가 돌아옵니다, 일본에.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유럽에 또 그 사절단을 보내는 게 있어서 후쿠자와가 거기에도 끼어서 가서 1년 동안 유럽을 다 돌고 옵니다. 그리고 또 책들을 싹쓸이 해갖고 와서는 그 책들을 읽고서 그 책들을 번역하고, 주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갖고 1866년에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초편을 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에 산 책 중에 미국 고등학교 지리 책이 있었어요. 미국 고등학교 지리 책에 세계의 지도도 있고,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어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이런 그림도 있고, 세계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이러는 게 미국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서양을 이렇고, 우리는 미개한 나라다. 이 서양의 발전 단계에서 우리는 아직도 미개한 나라라서 빨리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866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일본에서 15만 부가 팔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책 아직도 15만 부 아무것도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1866년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도 2%? 많아야 2%, 전체 인구 2%, 3%였을 거고, 그나마 책방이라는 거는 없었죠. 책방이 어디 있습니까? 출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일본에는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이미 도쿄에 서점이 6,000개가 있었대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우리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어떻게 1866년에 15만 부를 내 책을 살 돈이 있는 사람과 그걸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소가 있고, 그걸 팔 수 있는 책방이 있고, 그걸 사서 읽을 줄 아는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15만 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68년에는 서양사정 외편 두 번째 책을 번역을 해서 내고, 70년에 3편을 내서 22만 부가 팔립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요, 학자로서 책을 써가지고 돈을 벌어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돼서 메이지 정부가 후쿠자와 보고 제발 정부에 와서 장관하든지 뭐 좀 해달라 그러는데 후쿠자가 다 거절합니다. 왜? 야, 나는 장관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벌고, 내가 개요 대학을 세워서, 개요 대학을 세우지 않습니까? 개요 대학을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합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 사립대학인데 자기가 책 팔아서 학교에다 돈을 대요. 대학을 그렇게 세워요. 자기가 책 팔아서. 어떤 나라가 문명국가가 되려면요, 학자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책을 사줘야지 돼요. 대학 교수 월급 받아갖고는요, 학자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는요, 채점하고 강연하고 뭐 애들 쓴 논문 읽고 어디 가서 논문 발표하고 이거 하느라고 정말 자기가 써야 되는 재밌고 좋은 전문 서적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 책 썼다가는 한국 사람만들이 이런 책 썼다가는 평가하는데 점수로도 안 쳐줘요. 학술 서적 아니라 그래갖고. 그러면은 누가 책을 씁니까? 아무도 책 못 써요. 시간 없어요. 교수도 책 쓸 시간. 독자적인 학자들이 있어갖고 그거를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나라가. 근데 후쿠자와 같은 사람은, 일본은 이미 1860년대부터 책들을 그렇게 많이 읽고 사주고, 그러니까 좋은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일본의 문화 수준이라는 거 우리랑 지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한 150년, 200년 가까이 서양 거를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보고 저렇게 받아들여보고 하면서, 이렇게 소화를 해보고 저렇게 소화를 해보면서 한 겁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제 책 같은 거는 3,000, 4,000권도 안 팔려요. 그런데 많이 팔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1쇄에 1,000권씩인데 3쇄에 나가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두가 자기 소득의 1%만 책을 사주면 그래도 참 대단한 문화국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베스트셀러 된 게 조국 전 장관 책을 조국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줘갖고 7만 부가 팔렸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고, 무슨 책이 7만 부가 팔리냐고 그랬어요. 근데 뭐 1860년에 160년에 15만 부가 팔리는데 그것도 서양 사정? 그 무슨 관심이,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 관심이 많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조슈 5라고 있습니다. 장주 5걸.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가르치죠. 장주 5걸이라 그러면 누구냐면요, 조슈번, 그러니까 조슈라는 지금 야마구치 현이죠. 얼마 전에 암살당한 아베가 야마구치 현 출신입니다. 아베 그 집안이 그 조슈의 유명한 그 집안인데, 그 조슈번에 있는 하급 사무라이들, 젊은 청년들이 1863년에 5명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도 일본이 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모노세키에 있는 서양 상인 리처슨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한테 자기네를 밀항을 시켜달라 그래요, 배에. 그래서 밀항을 시켜달라 그래서 홍콩으로 건너가서 영국으로 가는 배에 타서 갑판 닦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서 뱃삭을 벌어가지고 영국에 건너갑니다. 영국에 건너가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가서 알렉산더 윌리엄슨 교수님한테 나타나서 저희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윌리엄슨 교수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언제요? 1963년에도 그랬고 2000 몇 년에 그 뭐 간지 150주년 해갖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하고 일본하고 큰 이 축하하는 기념하는 식도 벌이고 그럽니다. 그때 갔었던 5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토 히로부미, 이토 슌스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름을 여러 번 바꿔요.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토 슌스케였고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로 바꾸지만, 이노에 몬타, 나중에 이노에 가오루라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공사로도 오고 하는 야마요조 엔도 긴스케 노무라 야키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배웁니다. 그러니까는 이 탐험심과 배워야 된다라는 이 일념이 대단합니다. 이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젊었을 때, 아직 사무라이일 때, 하급 사무라이일 때, 이토 히로부미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떠날 때, 조슈 5로 영국에 밀항해서 떠날 때 아버지한테 남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날 우리는 영국의 모든 것을 배워야 와야만 하고 해군 기술을 배워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품고 저의 임무를 다하려고 3년간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고,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갔다가 이또랑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서 한 몇 달 있었는데 어느 날 런던 시내를 지나가는데 가판에서 신문을 파는데, 신문을 사서 보니까 거기에 일본하고 아까 말씀드린 4개국 함대하고 조슈 번하고 전쟁을 한다라는, 할 것 같다는 소식이 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존왕양이파들이, 우정척사파들이 영국 놈하고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노우에 가오루가 둘이서 급히 귀국을 해요. 급히 귀국을 해서 자기 조슈 번에, 자기는 하급 사무라이인데 높은 사람들한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싸워요. 근데 싸우는 전에도 그랬고 싸우는 중에도 그렇고 싸우는 후에도 그렇고 결국은 가서 몇 개월 그래도 영어를 배웠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노에 가오루가 중간 역할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떠듬떠듬 하면서. 그래서 조슈 번에서 부상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지지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영국 사람들도 야, 이놈들 이게 대단한 놈들이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교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스마 영국 이건 이제 사스마 영국 전쟁, 사스마라는 게 저 밑에 지금 가고시마 있는데 그 사스마인데, 그때도 이제 이 영국 사람을 지나가는 상인을 또 사무라이들이 죽이는 바람에 그 사스 A 전쟁, 사스마 영국 전쟁이 일어나서 가고시마 폭격하는 그 당시 사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에도 영국 사람들이, 이건 이제 시모노세키 전쟁,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이고, 이런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 일본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 때에 270개 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번을 국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 국, 조슈 번이라고도 하고, 일본말 한이지만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다이묘라는 게 영주들이잖아요. 영주들은 뭐냐면 그냥 독립국가예요. 영주가 있고, 영주들 밑에 신하들이 있고, 사무라이들이 다 있고, 하나의 국가에 상인들이 있고, 산업공상 다 있어갖고, 각 사츠마면 사츠마, 조슈면 조슈, 이게 다 하나씩 국가예요. 그러니까는 나라마다 그게 270개가 있으니까 270개 번에 전부 다 젊은 아이들을 뽑아갖고 각자가, 그렇죠? 뭐 상인도 시켜야 되고 관리도 시켜야 되고 모든 걸 다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활용도가 조선같이 3년에 한 번 과거를 쳐서 그 중에 50명 뽑아가지고 2조 500년 내내 관료를 한 사람들이 1,500명인가 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적 자원 활용이 안 되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무지랭이로 그냥 농사나 짓다가 아니면 천민으로 지내다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뽑히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갈라져 있고 경쟁이 생기니까 인적 자원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도 조그만 번에 있는 젊은이들끼리도, 그래서 야, 우리 영국 가서 배워야겠다. 그래서 막부에서 정부에서 안 된다는 거 밀항을 해서 가서 배워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싸우려는 놈은 또 싸우는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이 사츠마하고 전쟁을 해갖고는 아까 가고시마 다 폭격을 해서 가고시마가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항복을 했는데, 해갖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츠마 번에 사무라이들이 와서 협상하는 거를 보고서는 영국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어떻게 진놈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냐. 그래서 그때의 영국 사람들이 그래요. 뭐냐면 이거 사츠마하고 얘네들이 도쿠가와를 무너뜨리고 싸우려고 그럴 때 도쿠가와보다 얘네들한테 일본의 미래가 있는다. 그래서 영국이 적극적으로 사츠마를 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메이지 유신은 이제 여기에 이 유신 3걸, 유신을 일으킨 세 영웅, 누구냐? 왼쪽이 기도 다카요시, 중간이 유명한 사이고 다카모리, 그다음에 이건 3걸이 아니구나. 맨 오른쪽은 료마, 사카모토 료마라는 도사 출신인데, 세 번째가 사실은 오쿠보 도시미치라고 또 있는데 그 세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조슈하고 사스마하고 두 번이 270개 번 중에서 두 번이 있는데요. 이 두 번이 서로가 사실은 앙숙이지만 도쿠가와 번하고 더 앙숙이에요. 근데 이 번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도쿠가와랑 싸워서 도쿠가와를 무너뜨리는 게, 그게 메이지 유신인데, 이 두 번이 싸우는 거를 중재를 하는 게 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도사번이라고 훨씬 작은 번 친구인데, 이 친구가 큰 번이 싸우는 거를 화해를 시켜갖고 이제 도쿠가와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 역사랑 연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슈하고 사츠마는요, 왜 도쿠가와하고 그렇게 적대가 있느냐가 뭐냐면은, 임진왜란에서 가장 군대를 많이 보낸 게 조선에, 그게 사츠마하고 조슈입니다. 가장 군대를 많이 보낸 게. 그래서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카 전부 다 사츠마에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조슈에서 가장 군대를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츠마하고 조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충성을 해서 도요토미가 내가 조선을 정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제일 많은 군대를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입장에서 제일 나쁜, 제일 싫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정유재란이 일으켰다 다 철수하면서 마지막 노량해전에 가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까지 가는 놈까지 저거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이제 도요토미가 죽은 줄 알고 죽고서 후퇴하는 줄 알고 저놈들 한 놈도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노량해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전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돌아갔을 때에 일본에서 도요토미가 죽기 전에 자기 갓난 아들이 있어요. 갓난 아들한테 정권을 물려주면서 5명, 오다이로 5명의 대로한테, 대신들한테 내 아들 좀, 자기 가장 충직한 신하들, 가장 강력한 장군들한테 내 아들 좀 섭정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를 가지고 이제 도쿠가와가 슬슬 권력을 빼앗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빼앗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도요토미 가에 충성을 하는 게 또 조슈하고 사츠마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슈하고 사츠마가 도쿠가와한테 덤벼서 도쿠가와가 군대를 일으키고 조슈하고 사츠마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게 도쿠가와는 자기네 영지가 지금의 도쿄예요. 그러니까 에도라 그랬죠. 에도가 자기의 영지였었고, 그리고 이 조슈하고 사츠마는 일본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쪽이죠. 규슈하고 야마구치는 우리랑 이 동해안 건너면 야마구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조선하고 제일 가깝고. 그러니까 이쪽은 도쿠가와는 동군, 이쪽은 서군. 그래서 동군하고 서군이 엄청난 전투를 벌이는 게 1600년에 일어나는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엄청난 전투가 일어납니다. 인류사의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는 전투입니다. 그 대전투가 일어나고 그 전투에서 동군, 도쿠가와 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쿠가와가 이제 권력을 잡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잡고서, 그렇지만 워낙 조슈하고 사스마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거나 하질 못하고 그 대신 땅을 많이 뺏어요. 그래갖고 뺏어가지고는 그 자기의 충성하는 사람들의 땅을 나눠줘서 다 포위하게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이후로도,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로도 조슈하고 사츠마에서는 매년 세키가하라 전투의 날이 되면은요, 모든 사무라이들이 무장을 하고 자기 다이묘한테 가서, 조슈면 조슈, 사츠마는 사츠마 다이묘한테 가서 때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다이묘가 아직 때가 안 되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세키가하라 군기, 세키가하라의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 거를, 그거를 다시 한번 강의를 하고 서로가 하면서 그거를 숙지를 하고, 그리고 조슈번에서는요, 애들이 잘 때 꼭 발을 동쪽으로 하고 자게 했대요, 엄마들이. 왜냐하면 그게 동쪽이 에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도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모욕을 발치를 두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그러니까 임진왜란으로 해서 시작해서 도요토미냐 도쿠가와냐를 시작해서 그 도요토미 측에 충성하던 조슈하고 사츠마가 결국은 나중에 힘을 합쳐서 다시 정권을, 도쿠가와를 무너뜨리고, 도쿠가와가 자기 죽은 애 아들한테서 그 정권을 빼앗은 거에 복수를 하는 게 그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조슈번이 이름이 나중에 군현제로 바뀌어가지고 야마구치현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돌아간 아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 조선 정벌하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도쿠가와 측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도쿠가와는 조선하고 화해를 했었던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사명대사가 가서 포로들도
다시 데려오고 쪼고 하는 거를 그건 전부 다 독구가와 했던 거고, 독구가와를 무너뜨리고 정한론이 일어나고 쪼고쪼고 하는 게 전부 다 조슈아하고 사스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역사가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무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무슨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죽은 자기네 전몰한 사람들을 기념하겠다고 자꾸 이제 그런 일을 하고 하는 게 그런 연유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했지만 어쨌든 사초 동맹이나 사스마 조슈가 동맹을 해갖고 결국은 새끼가하라 전투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게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이 메이지 유신 할 때에 정말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화해라는 게 우리나라가 참 정치적으로 화해가 안 되고 맨날 이렇게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수하고 그러는데, 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시미치, 무슨 뭐 사이고 다카모리 전부 다 하급 사무라이들이에요. 뭐 이토 히로부미도 물론이고. 근데 이 친구들이 워낙 똑똑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권력을 잡아가니까는 그 위에 다이묘면요, 이거 뭐 지금 어디 뭐죠? 아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네 영의정 이런 분들하고 가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판적봉환과 폐번치연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270개 번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도쿠가와 시절에는 도쿠가와 막부가 번이 제일 강해서 다른 번들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게 도쿠가와가 조슈나 사스마를 직접 통치한 건 아니죠. 거기는 자기네 몇십 대씩 다이묘들이 그냥 그 집안들이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봉건제예요. 이거야말로 봉건제죠. 그 봉건제가 아니라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천황이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고 소위 해서 중앙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봉건제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봉건제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몇 백 년 동안 그 지역을 통치해온 다이묘들이 270명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사무라이들이 다 수만 명씩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정권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놔야 될 것 같죠? 근데 내놔요. 너무 이상해요. 그 당시에 서양 외교관들이 와서 일본에 와서 그걸 벌어지는 걸 보고 독일이나 프랑스 외교관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하는데 250년 걸렸다. 전쟁하면서. 중앙 집권화를 하겠다고 왕이 나타나서 영주들 보고 다 내놓으라 그러면. 그런데 판적봉환이 뭐냐면요, 이런 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야, 이제 천황의 이름으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천황이 직접 통치하시겠다. 그러면 뭐냐면, 너희가 지금 그 사스마 조슈를 통치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옛날 어떤 천황님이 너희 옛날 어떤 할아버지한테 내가 요 봉토를 하사한다 하고 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내가 직접 통치를 하겠으니까 고도로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줬던 판적을 봉환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내놔요. 제일 먼저 내놓는 게 조슈아하고 사스마가 내놔요. 제일 강하고 일으킨 나라가 하급 사무라이들이 가갖고 다이묘한테 가서 이거 내놓으셔야 된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놔요. 그런데 그 중에 후쿠이 번이라는 번이 있었는데, 그 번에 거기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기프드라는 우리나라에도 와서 많이 그 선교사에 대해서 많이 쓰고 했던 분인데, 기프드라는 분이 그때에 마침 후쿠이 성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그 판적 봉환을 하라는 천황의 명령이 내렸을 때 그 후쿠이 번에서 다이묘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그걸 기록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 봉건 제도 하에 있던 후쿠이성에 살고 있었기에 이 칙령의 즉각적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 칙령이라는 게 이제 판적 봉환 갖고 있던 거 수백 년 동안 그 내놔. 첫 번째 장면은 1871년 7월 18일 번의 관청에 천황의 칙령이 도착했어요. 경악, 분노, 공포, 불길한 예감이 충성심과 모두 뒤죽박죽이었다. 천황의 대리인이자 1868년에 공표된 오개조의 서문을 초안했던 유리 기미마사를 죽여야 한다는 논의도. 유리 기미마사라고 유명한 대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개조 서문이라고 천황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첫째 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서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박영효가 고종을 데리고 1895년 1월 12일 날 종묘 사직에 가서 홍범 14조 발표하는 게 바로 이 오개조 서문을 발표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오개조 서문을 초안을 했던 게 마침 후쿠이 성 출신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부터 죽여야 된다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어떻게 우리 주군이 천황한테 이걸 아무리 그래도 이게 몇백 년 된 건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러는 거였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1871년 10월 1일 성의 대접견실에서 에키젠, 이게 후쿠이선의 다른 이름입니다. 에키젠의 다이묘가 수백 명의 신하들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바꿀 것과 지역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하는 숭고한 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자기 가문에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충성하던 사무라이들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나한테 충성한 거 이제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돌려라 라고 연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만한 군수하고 뭐를 해도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세 번째는 그 다음 날 아침 영주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성을 마지막으로 나서 아무런 권력도 없는 평범한 신사로 여생을 살기 위해 도쿄로 출발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에키젠의 4만 시민이 거의 전부가 길거리로 나와 배웅하는 장면이다. 나라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본은. 조선하고는 이건 조선은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정말 너무 감동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다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변화가, 아까 그 서양 외교관이 그랬듯이 서양 같은 데서 200년씩 전쟁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말로써 이렇게 풀어나가냐고, 일본 사람. 그래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태번치현은요 그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판적번에서 이제 다 뺏었어요 다시. 그러면 사츠마 번, 조슈 번 다 남아 있잖아요. 에키젠 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번이 아닌데 이제는 직접 중앙에서 관료들을 뽑아갖고 파견을 해서 지사들, 주지사, 뭐 현지사들이 있어서 파견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는 학교를, 도쿄 대학을 세워가지고 중앙에서 관료들을 훈련해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고시를 쳐서 훈련 선발을 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 파견을 하는데, 파견하는 거에 더 이상 자꾸 옛날에 번 이름을 그대로 놔두면 옛날 사람들 고향 생각나서 자기네 것만 고집할 것 같으니까 그걸 전부 다 쪼개갖고 다시 해서 현, 번을 폐하고 현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야마구치 현, 무슨 현이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중앙 집권 국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세금 걷는 것도 국가적으로 세금 안 걷었었어요. 번마다 세금 걷어서 썼던 거를
이제는 이거를 전부 다 중앙에서 세금을 골고루 걷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 토지 조사를 해갖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고. 그런 나중에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토지 조사를 했다 그래갖고 그게 수탈하려고 그런다 그러죠. 수탈도 했을지 모르지만 일본도 자기네가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넘어가려면은 도대체 무슨 농토가 몇 결이 있고 몇 헥타르가 있고 그 헥타르에서 소출량이 얼마가 되고, 따라서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되고, 어디는 좀 높게 매기고 땅이 비옥하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엄청난 국가의 그 공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는 게, 그게 이제 중앙집권적 국가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사무라이가 없어지니까, 일본을 지키는 건 사무라이들이었거든요, 전쟁을 하면. 근데 사무라이를 없애버려요. 신분제를 철폐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분제를 없어져버리고 전부 다 사무라이 두 발들 잘라내게 하고, 그래서 단발령이 내리는 거고, 일본에서 단발령 때문에 반란들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우리 단발령, 을미의병 일어나듯이 나중에 1897년에 96년에 일어나죠. 근데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하고 사무라이를 없애고 징병제를 해요. 그래서 국군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사츠마 번사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아니라, 야마구치 조슈 번의 군사들이 아니라 일본 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각 인구 조사를 다 해가지고 다 그 어느 집안에 애들이 몇이 있고 해갖고 나이가 몇이 되면은 그거를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징병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대 아무도 안 가, 사무라이들만 싸우는 거를 갖다가 갑자기 이제 멀쩡한 보통 일반 백성들도 군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징병으로. 자,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또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정말 인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뭐냐면요, 일본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서 이제 갓 폐번치연, 판적봉환, 뭐 징병제, 학교 세우고 도쿄대학 만들고 중앙공무원 연수원 만들고 뭐 별짓을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와중에 일본의 지도부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최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2년 동안 유학 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정부가 유학을 갑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는 게 이와쿠라 도모미. 이와쿠라는 누구냐면 천황부에 있는 귀족. 이것도 설명하면, 천황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도쿠가와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그랬고 도요토미 때도 그랬고, 워낙 이 막부라는 게 뭐냐면요, 천황이 장군 하나를 임명해서, 장군이 쇼군이지 않습니까? 쇼군을 임명해서 외적이 쳐들어올 때 천황이 임명해서 외적과 싸우라고 장군을 임명을 하는 거고, 장군은 항상 전투에 나가서 있어야 되니까 뭐예요? 항상 전장에 가 있으니까, 전장에서는 어디서 살아요? 막사에서 살잖아요. 천막 치고 텐트에서 사는 게 그 막부예요. 그럼 그 막부에서 있는 게 장군이고, 그 사람은 외적하고 싸우라고 임명을 해준 사람이 그게 쇼군이에요. 그런데 이 쇼군이 점점 강해지니까 교토에 있는 천황의 존재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도쿠가와 때 와서는 도쿠가와가 쇼군이 천황인 줄 알아요. 엠퍼러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천황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황 주위에 알고 보니까 교토에서 천황과 함께, 바깥 세상은 전혀 모르는데 몇백 년 동안 그 귀족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말하자면, 진짜로 삼국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귀족 가문들이 또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네들끼리 천황을 에워싸고서 실권은 없지만, 옛날 6세기, 7세기
겐지 모노가타리에 나오는 소설 같은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교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결을 하기 시작해갖고 이 사무라이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천황을 옹립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오래된 수백 년 된 귀족 집안 중에 대표가 이와쿠라 도모미. 나중에 영친왕하고 결혼하는 이방자 여사가 바로 그런 교토의 오래된 귀족 집안 중에 한 집안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실은 나름대로 대접을 한 거였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와쿠라 도모미가 제일 똑똑해요. 이 사람이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그 사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고 같이 일을 도모해서 만들었고, 이 사람이 항상 좌대신, 그러니까 최고 대신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오쿠보 도시미치 유신 3걸 중에 하나, 기도 다카요시 조슈 출신 유신 3걸, 이토 히로부미와 46명의 공식 수행원 그리고 60명의 학생이 1871년 12월 23일 날 요코하마를 떠나서 1873년 9월 13일 날 돌아올 때까지 전 세계를 유학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떠나서 요코하마에서 나서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기차 타고 어딘지 시카고로 거쳐서 시카고로 해서 뉴욕을 해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4개월을 있습니다. 4개월 있으면서 샅샅이 다 봅니다. 뭐 보스턴이고 뭐 다 보고, 그리고 배를 타고 뉴욕에서 출항을 해서 런던으로 가서 영국 내에 다 보고, 스코틀랜드고 뭐고 다 보고, 파리로 갔다가 브뤼셀르스로 갔다가 암스테르담 갔다가 베를린 갔다가 상페테르스부르크 갔다가 코펜하겐 갔다가 스톡홀름 갔다가 뭐 하여튼 비엔나 갔다가 로마 갔다가, 가는 데마다 영국 가면 영국 여왕 만나고, 프랑스 가면 프랑스 대통령 만나고, 독일 가면 비스마르크를 만나서 비스마르크랑 저녁 연애를 하면서 연설을 들으면서 비스마르크가 그때 설명을 해줘요. 우리도 너희랑 똑같았다. 우리도 다 갈라져 있었고 완전히 옆에 강대국 앞에서 꼼짝도 못하던 나라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독일 통일이 돼갖고 보불 전쟁에서 이겨서 독일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다는데, 그 얘기를 들은 게 거기에서, 그게 오쿠보 도시미치하고 기도 다카요시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여행을 끝나서 딱 이 사람들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늦지 않았다. 아, 유럽도 이제 막 시작했구나. 미국도 남북전쟁 1864년에 끝나서 이제 막 시작하고 국가 건설, 철도 놓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 영국도 프랑스도 무슨 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보불 전쟁 끝나고 하면서 간신히 독일 만들어져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 우리 안 늦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준비를 해갖고 어디 공격을 막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화를 일으켜서 강대국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을 알고서 돌아와요. 그래서 74년에 귀국을 하는 겁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책이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거의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랑 연결이 되는 거는 이와쿠라 사절단이 사실 귀국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와쿠라 사절단이 떠날 때에 자기네가 다 떠나면 안 되니까 그 중에 제일 무장으로서 제일 유명하고 힘이 센 사이고 다카모리를, 아까 유신 3걸 중에 사이고는 안 가요. 기도랑 오쿠보는 가는데 사이고는 안 가. 사이고한테 맡기고 가요. 그래서 유수 정보, 남아있는 정보라 그러면서 사이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 지키고만 있어. 2년 후에 우리 돌아올 테니까 그때 와서 나라 어떻게 만들자 다시 하자. 2년 동안 지켜. 근데 그 지켜집니까? 난리가 나죠. 그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분이 일어나고 무슨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고
교육부 예산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군부 예산을 쏜다 그러고 또 서로 싸우고 뭐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이고가 이제 그때에 바로 그때가 뭐냐면은 일본이 외무성이 이제 만들어 어쨌든 새 정권이 들었었으니까 동네에 그렇죠? 동네 초량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안동준 동네 부사한테 부사도 아니죠. 동네 뭐죠? 그 대원군이 앉힌 사람 안동준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자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동안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어서 이제부터 천황께서 직접 통치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옛날 그동안에 계속해서 맺어오던 독고가라 맺어오던 거랑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 일본의 정치 주체가 바뀌어서 우리 천황께서 폐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안동준이 받아보고 천황? 폐하?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황제가 어디 있어? 황제는 중국 한 분밖에 안 계신 네가 무슨 황제야? 이게 잘못 썼어 다시 써와. 그거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분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면 몇 달씩 기다리게 하고 또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거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일이 그때 이제 사이고라는 사람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 국내에 불만이 심해지고 하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그게 정한론이에요. 정한론. 그래서 정한론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난지 아세요? 불만 세력이 있으면 그걸 옆에 나라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 작전은 모든 사실 도요토미도 비슷한 작전이었었죠. 자기가 전국 통일을 하고 났더니 수십만 대군이 있는데 자기한테 충성하던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억울하게 친 편도 많으니까 이놈들을 어디로 빼돌려야 되니까 옆에 나라로 빼돌려서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거고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게 올리버 크롬웰이에요. 올리버 크롬웰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뉴 모델 아미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어 갖고 왕당파를 이제 깨부수고 그렇죠? 스튜어트 왕조 찰스 1세를 목을 자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청교도 정권을 갈 때에 그때에 그 군대가 펄펄펄펄 살아있는 군대들의 불만 요소들을 그거를 지금 이제 평화기가 왔는데 갑자기 몇 년 동안 싸우던 사람 그래서 그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일랜드로 빼돌리는 거예요. 가서 카톨릭을 섬멸하라고. 그래서 그때 청교도들 군대들이 특히 스코틀랜드하고 이런 사람 그 스코티시계 이런 사람들이 대거 뉴 모델 아미가 건너가 갖고 거기서 카톨릭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아일랜드가 그때 같은 청교도 개신교인 거고 남쪽이 카톨릭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그 전쟁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고가 뭐라 그러면 자 건너가서 정한론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정한을 하자. 그러면서 근데 사이고가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건너가 갖고 몇 명만 데리고 가갖고 가서 거기 사람들 만나보고서 끝까지 우리가 천황이 이제 통치했으니까 새로운 국교를 맺자고 내가 끝까지 우길 테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이면 그거를 빌미로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는 그런데 참 일본 사람들 특이한 게 전부 다 자기가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내가 가서 죽겠다고. 미국하고 아까 해리스 조약 1853년에 해리스 조약할 때도요. 제일 유명했던 어느 번에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300명 사무라이만 주면은 내가 미국에 300명 데리고 쳐들어가서 미국에 가서 미국 놈들하고 싸우면은 우리가 전부 다 옥쇄를 할 거라는 거예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 죽으면은 그러면 이 갈갈이 찢겨진 일본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갖고 하나가 돼갖고 미국하고 한번 전쟁을 해보고 전쟁을 해서 지더라도 좋다는 거예요. 한번 똘똘 뭉쳐갖고 전쟁을 해서 지더라면 그때 가면 좀 정신 좀 차릴 거라고. 그래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안 보내주고 이런 짓. 근데 그거 보낼 때 꼭 아들이 많은 집안의 막내 아들만 뽑아서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갈라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 거를 서로 싸우고 기도가 가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천황한테 가서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천황이 알았다고. 그럼 네가 가라고 이제 임명을 해줘요. 특사로 가서 이제 죽으러 가려고. 그럼 이제 떠나기 얼마 전이 되니까 그때 이제 남아있던 누구야? 하여튼 그 귀족 하나가 이제 정부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이 이와꾸라 사절단한테 급히 전보를 보내서 야 당장 귀국하라. 지금 사해고가 천황의 특사로 조선에 건너가 갖고 해서 자기가 죽으면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정한론을 일으켜서 조선하고 전쟁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급거 귀국을 해요. 그래서 급거 귀국을 해서 하자마자 가가지고 이와꾸라하고 오쿠보하고 사이고는 중마고 어려서부터 가고시마에서 같이 자라서 둘이서 같이 혁명을 했던 사람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여기서부터가 마지막 사무라이 영화예요. 톰 크루즈가 만든 마지막 사무라이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사무라이가 주인공이 사이고고 그 천황 옆에서 아주 못되게 사이고를 없애라고 모함하는 것 같이 아주 못된 놈으로 나오는 게 그게 오쿠보 도시미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사이고가 가게 된 거를 오쿠보가 처음에는 와서 자기 친구고 중마고인데 개입을 못하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와꾸라랑 가갖고 나라를 위해서 너가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이게 책에 다 써놨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써요. 오쿠보가 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오늘 이제 사이고한테 맞서서 정한론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 아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떳떳하게 해서 이 가문을 지켜라고 그렇게 아예 유서같이 쓰고는 가갖고 어전회의에 가갖고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가론을 7가지로 해서 장문을 썼는데 제가 그걸 다 번역을 해갖고 책에 다 올렸어요. 이런 명문장들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왜 일본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뭐가 있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선을 쳐들어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를 갖다가 정말 유려한 걸로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그래서 막어가지고는 결국은 돌아온 이와꾸라가 자기가 그 권력을 잡고서는 천황이 내린 칙령을 무효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이고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하고는 다 버리고 낙향을 해서 고향 가고시마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국의 사무라이들이 아니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사무라이들이 가고시마에 집결을 해서 사이고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놈들 이거 쳐부숴야 돼. 그래서 그로부터 4년 후에 사이고가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자기가 세운 메이지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게 그게 서남전쟁, 세난전쟁이라고도 하고 사츠마 사무라이 반란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 전쟁이 1877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뒤 배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때의 오쿠보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고가 그래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반란군을 토벌하러 가는 게 오쿠보예요. 친구. 오쿠보가 가는데 오쿠보가 그러니까 사이고는 사무라이 군대를 끌고 옛날 사무라이들을 끌고 오는 거고 오쿠보는 그동안 일반 농민들하고 천민들 이런 사람들을 징집을 해서 근대식 집중훈련을 해서 근대식 훈련을 받은 그냥 군인들을 데리고 이 사무라이 군대를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시면은 알지만은 사무라이들이 온다 그러니까는 이 농민 출신 군인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를 이걸 간신히 극복을 해갖고 나중에 이제 무력 화력으로서 이기는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해가면서 결국은 사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가고시마에서 자결을 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무라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무라이 시대 끝났다는 거 알고, 그렇지만 자기는 다음 시대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자기 부하들이 아무리 반란을 일으키자고 해도 반란 일으켜봐야 질 거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끝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38살에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같이 삼걸 중에 기도 다카요시는 지병으로 그 해에 죽고, 다음 해에 오쿠보 도시미치는 사이고를 죽였다 그래갖고는 사이고에 충성하는 사무라이들이 와서 오쿠보를 백주 대낮에 천황을 아련하고 나오는 오쿠보를 또 살해를 합니다. 그 무슨 영화, 일본 영화, 무술 영화 요즘에 인기 있어, 신겐, 무슨 신겐 검객, 거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유신 삼걸들이 1878년이 되면은 셋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물려받는 게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이 사람들이 물려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의 근대화를 쭉 이끌어가는 그런 게인데, 전부 다 뭐예요? 이토 같은 사람은 1863년에 청년 때도 밀항을 해서 영국에 건너가서 배우겠다고 그러고, 때만 되면은 정부 권력을 잡더니 또 정부를 다 끌고 가서 또 1년, 2년씩 돌아다니면서 배우겠다고 그러고, 완전히 왜 해외파들이에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은 완전히 해외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치면, 그 당시로 치면 가장 바깥 세상을 많이 본 사람들. 자,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친일 개화파들이라는 사람들이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윤치호, 이런 분들이 일본을 가서 보고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배워야지. 이제 1880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게 지금 1871년에 73년에 이와쿠라 사절단 다녀왔고, 77년에 서남전쟁까지 치르고 이제 완전히 잡고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그 와중에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1880년에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 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전에, 그래서 저는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김옥균하고 박영효가 가는 거는 뭐 가는데, 근데 그 전에 일본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간 사람들이 없잖아요. 일본을 본 사람, 조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76년에 김기수가 갔다 와갖고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때 수신사 책에 자세히 썼지만은 가갖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주자님밖에 모르고, 주자님 아니면은 책도 안 읽고, 주자님 아니면 시험도 안 보고, 주자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노우에 가오루가 김지수를 만나갖고, 아니 근데 백내는 주자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가르치냐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우리 주자님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을 배우느냐는 거예요. 이상하다 일본.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이 이동인이라는 놀라운 인물이 나옵니다. 이동인은 스님이에요. 불교 스님. 근데 이 양반을, 그러니까 뭐 언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부산 출신이라는 거 알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입산수도해서 거기서 스승을 만나서 수도도 하고 이랬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사실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동인이라는 양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부산 사람이니까, 그러면 1876년이 되면요,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는 거는 뭐냐면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하자. 그럼 장사를 하는데, 그러면 항구를 열어야지. 외국 일본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포구를 열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어차피 외관 하나 있는데, 외관 열려 있었지 않냐, 그동안에 사스마 사람들 와서, 대마도 사람들 와서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그거를 크게 넓혀라. 그래서 그때의 이 아까 보여드린 외관에 그림에 나왔던 그 철조망이나 이걸 다 뜯어내고 망루들 감시탑들 다 뜯어내고 이제 20척씩밖에 못 들어오던 거를 다 자유롭게 상인들이 오기 시작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영역을 크게 넓혀갖고 점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상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창고를 짓고 도시를 짓기 시작하고 부두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재판소를 짓고 절을 짓고 종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수천 명이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산에 있는 스님의 입장에서는 조선에서는 1898년에서야 스님들이 한양 도성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예 도성에 들어오지도 천민이니까. 그러면 말이 스님이지 뭐 완전히 정말로 아무것도 그런데 그렇게 초반부터 태종 세종 때부터 그렇게 박해받던 종교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된 사람인데 맨날 쫓겨만 다니고 유리걸식만 하는 식으로 이러고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는 일본에 절이 생기는 거예요, 동네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나 화려해. 근데 절이 왜 생기냐 하면요, 아까 유신 삼관의 오쿠보 도시미치가 서양에서는 제국을 할 때 보니까 맨날 선교사들을 앞세우더라.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갖고 해갖고 그게 제국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는 기독교 선교사가 아니라 그러면 불교 선교사들을 보내면 되겠네 해갖고는 불교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래갖고 오쿠무라 엔신이라는 일본의 동본원사, 교토에 있는, 나중에 교토에 가시면요, 사진 있나? 나중에 꼭 가보세요. 교토에 가시고 우리나라 절하고 차원이 다르요. 네, 금각사 그런 건 이제 훨씬 전에 진 건데, 이게 도쿠가와 시절에 히가시 홍간지 같은 거 보면 동본원사인데, 이 동본원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통신사들이 갈 때마다 여기에 가서 꼭 묵었었어요. 우리랑 굉장히 오랜 연원이 있고, 이 동본원사에 있는 스님 중에 오쿠무라 엔신인데, 그 오쿠무라 엔신의 구대조 할아버지는 오다 노부나가의 부장이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암살당한 다음에 스님이 돼갖고 그때에 조선에 건너와서 고독상가라는 절을 부산에 창건을 해요. 이미 그거를 찾아내서 오쿠보가 너 멧돼지 할아버지도 갔으니까 너가 좀 가서 우선 거기 가 있는 일본 사람들이 몇천 명이 이제 되는데 그 사람들 종교 생활해야 될 테니까 사찰을 절을 하나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오쿠무라 엔신이 건너와서 동본원사 부산별원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포교도 하면서 뭐 일본에서 학생들이 건너와서 조선말도 배우는 것도 하고 한국 사람 조선말도 배우게 하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동인 스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놀라운 거야. 자기네는 맨날 차별만 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일본은 불교의 나라인데 이 불교의 나라가 펄펄펄펄 끓어오르면서 이제는 여기까지 건너왔고 몇천 명의 장사를 하고 있고 절까지 차리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는 경전 같은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쇄가 돼서 있었겠어요. 본 적이 없는 자기네는 다 뜯어진 경전들만 보고 가서 오쿠무라 엔신한테 이동인이 나타나서 나 여기 와서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다 기록이 있습니다. 이동인이 다 기록해 놨습니다, 보고서. 그래서 이동인이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와서 공부를 하면서 오쿠무라가 슬슬 일본의 사진들, 일본이 근대화되는 사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거를 이제 건네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쿠무라가 불경도 공부하지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놀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있다. 그러고 몇 달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쿠무라 엔신 기록에 갑자기 이동인이 사라졌대. 안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때에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동인이 서재필 기록에 나타나요.
왜? 그때 서울을 온 거예요. 한양에 올라온 거예요. 김옥균이 굉장히 박영효하고 김옥균이 무지하게 불교에 심취했었습니다. 유학자들인데 불교에 심취했었기 때문에 유대치 이런 그 중인들, 불교를 믿는 중인들을 통해 갖고 불교계하고도 연이 깊었는데 그 유대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동인이 김옥균하고 박영효하고 서재필한테 연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개화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갖고 어느 날 1879년 봄에 봉원사 연대 2대 뒷산 그 봉원사 제가 봉원호에서 자랐는데 그 봉원사가 세절이라 그랬는데 그 세절 봉원사에서 만나요. 이동인을 거기서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가 1879년 봄에 만납니다. 만나면서 서재필의 회고록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동인이 별의별 사진이랑 난생 처음 보는 거죠. 이런 사진이랑 일본의 기차 뭐 건물 새로 지은 거 이런 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일본 책자들은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1년 이상이나 걸려서 그 책을 다 읽었지. 그때 그 책이 일본말로 쓴 것인데 우리가 한문은 대개 짐작하니까 한 문자만 연달아 읽어보면 뜻은 모두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세계 대세를 대강 짐작할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인민의 권리를 세워보자는 생각이 났단 말이야. 이동인 만나가고요. 이것이 우리가 개화파로 첫 번 나서게 된 근본이 된 것이야. 다시 말하면 이동인이라는 중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고 우리는 그 책을 읽고 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니 세절이 우리 개화파의 온상이라고 할 것이야. 당시 세절의 오래전 사진입니다. 지금 물론 당연히 훨씬 더 크게 짓고 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박영효하고 김옥균이 이동인한테 와서 금부치 2덩어리를 건네주더래요.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좀 건너가 봐라. 일본에 건너와서 직접 좀 보고 와라. 우리는 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동인이 그 금부치 2개를 들고서 오쿠무라 엔신한테 와요. 그럼 이제 오쿠무라 엔신 얘기가 또 나와. 어느 날 갑자기 금부치 2개를 갑자기 또 이동인이 나타났는데 느닷없이 일본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이 뭐 쇄국인데 뭐 어떻게 가요? 뭐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기 연락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건너가. 그래서 이제 오쿠무라 엔신이 동본원사 주지하고 연락을 하고 해갖고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야겠다 그래서 일본인 벙어리 거지로 행세를 해갖고는 변장을 시켜갖고 1879년 6월 일본으로 밀항을 시켜요. 그래서 교토로 건너와서 키가시 혼간지 동본원사에서 1880년 4월까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승려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1880년 4월 5일 교토에서 동본원사에서 득도식을 해서 이름을 아사노 도진, 조야동인, 조선의 야만인, 조선의 야인 동인 이렇게 이름을 자기가 바꿔요. 나는 야인이다. 뭐 조선의 야만인일 수도 있는 거고 야만인 일본에 비해서 야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교인 입장에서는 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주자성리학 한다고 불교를 이렇게 죽이더니 나라는 이꼴이 돼 있는데 여기는 불교국가 한다 그러는데 이런 걸 해갖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 완전 홀딱 저걸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는 이 사람을 또 동본원사에서 아사쿠사 헌간지 아사쿠사에 있는 또 본원사가 있죠. 거기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가서 후쿠사와 유키치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지도층을 다 만나게 해주고 서양 외교관들을 다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이때 세토 영국 영사의 기록에 다 나와. 그래서 이동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떠벌리고 뭐 자기는 뭐를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완전히 마당발, 놀라운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일본을 알았지? 개화파가 어떻게 일본을 알았지? 이 사람들. 그래서
히가시 혼간지에 건너가 갖고 히가시 혼간지에서 그렇게 교육을 다 받고 했는데 1880년에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1876년에 수신사가 강화도장 맺자마자 한 번 왔었고 일본은 영사를 보내서 부산의 동네에 상주를 시키는데 한양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니까 부산에만 상주를 시키는 거고 우리는 아예 뭐 상주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4년에 한 번은 사람을 보내야 돼서 김홍집이 4년 후에 1880년에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집이 가갖고 또 일본 사람들이 이노우에 가오루가 또 이걸 맡아가지고 야 제발 좀 우리 견학 좀 다니고 외국 사람 좀 만나고 우리가 다 소개를 해줄 테니까 김홍집은 김기수 때보다 조금 더 구경을 해요. 그런데 김홍집이 제일 좋았던 게 누구를 만났냐면은 누구죠? 황준헌이라고 중국 영사, 그러니까 주 일본 청국 공사관에 하여장 공사가 있고 그 밑에 영사가 황준헌 영사가 있어요. 이것도 희한한 게요. 1868년에 명치유신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하고 다시 조약을 맺자고 했더니 안동준이 시켜서 웃긴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이제 해갖고 일본에선 정한론이 일어나고 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그 정한론을 꺾어 1873년에 급거 이와코 사절단에서 오쿠보 도시미치가 귀국을 해서 사이고의 정한론을 꺾고 사이고는 저쪽으로 사츠마로 도로 내려가 버리고 가고시마로 내려가 있는 사이에 오쿠보가 권력을 잡고서는 외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외교를 하면서 그래요. 그때 외교부에서 토론하는 것도 다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조선을 어떻게 할 거냐. 정한론은 꺾었어. 그래서 뭐 전쟁하는 거는 꺾었는데 그러면 조선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조선이 죽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쿠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본 외무성에서 보고서를 내서 이란 이안 사만을 올린 건데 그 사만이 뭐냐면은 중국하고 먼저 수교를 하자 그래요. 아니 조선이 지금 중국의 속방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황제라 그러는 거를 중국 황제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중국하고 우리가 혹시 수교를 하면은 그럼 당연히 우리 수교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쿠보가 그래서 일본이 사절단을 보내서 중국에 가갖고는 1871년에 수교를 합니다. 1871년에 청일 수호 조약이 일어나요. 1대1 대등한 국가로. 그때에 그 논쟁이 일어났을 때 청에서도 청이파라는 위정척사파라고 청의파라 그래요. 그 사람들 청류파라고. 이 사람들이 이 오랑캐들하고 한 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홍장하고 중국본 이런 당대 최고의 명신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중국본 이홍장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은 원나라 때 이후로 우리의 속방이 아니래요. 아까 원나라하고 고려 군대가 쳐들어갔다가 날아갔잖아요. 네? 카미카제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 속방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건 대등한 국가니까 그냥 맺어줘라. 그래서 최초로 1대1 대등한 그 조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도 조선이 거부를 하는데 76년에 그러니까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쿠보는 그런 일들을 뒤에서 다 해가고 외교로서 풀어가는 거죠. 그게 비스마르크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전쟁을 하는 거고 외교력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1871년에 수호조약을 맺으니까 일본에선 모리라는 26살짜리 대사가 미국에서 자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또의 절친인 사람이 26살짜리가 초대 일본 주청 일본 공사로 가는 거고 중국에서는 하여장을 초대 일본 공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 1880년에 김홍집이 갔더니 거긴 벌써 몇 년째 8년째 중국 공사관이 있는 거고 거기에 공사도 있고 그 참사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홍집이 가서는 아니
기축 봉사하면서 그렇게 우린 저놈들하고는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불구대천에 원설하던 그 청나라 사람들하고만 만나요. 김홍집이 가갖고 만나갖고 서로가 필담을 하면서 잘 통하니까 필담. 역시 대국을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저는 뭐 맨날 일본 놈들하고 만나고 서양 놈들하고 뭐 이상한 거 배우라 그러더니 역시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했더니 역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소국에서 오셔서 분을 만나니까 나도 반갑다 그러고 아주 엄청나게 통해요. 그런데 그때의 하여장하고 황준원이 6번을 만나요. 가서 6번을 갖고 내내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고 1860년에 러시아를 연해주를 차지하고 블라디보스톡을 열면서 자기네 만주, 자기네 고향인 그 만주를 위협을 하고 조선을 위협을 하니까 이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힘은 자기네도 없고 일본으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조선을 러시아가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만주도 날아가는 거고 자기네 다 날아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 남하를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때의 그 설명을,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고, 균세 이론, 밸런스 오브 파워, 이 강한 나라들의 힘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홍집이 그거를 내내 듣다가 이제 귀국할 날짜가 오니까 와서 황준원 보고 그래요. 여태 당신한테 며칠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도저히 다 기억을 못 하겠고, 이거를 좀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갖고 내가 곧바로 돌아가는 대로 우리 국왕한테 바칠 테니까 이거를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황준원이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면서 그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건네준 책이, 그게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에요. 그 조선 책략을 들고서 김홍집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는, 근데 그 조선 책략을 이제 하면서 히가시 홍간지에서 이제 또 머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이동인이 나타나요. 그때 이동인이 나타나갖고 김홍집한테 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히가시 홍간지 측 사람들이 너 김홍집 만났다가 너 지금 불법으로 외국 나온 건데 너 잡히면은 큰일 난다고. 괜찮대, 나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김홍집이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히가시 홍간지 방에서 얘기하는데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 아마모개고 이렇게 해갖고 와서 1년 전에 일본에 와서 이렇게 해서 일본 말을 배우고 쭉 하니까 김홍집이 너무 반가워서, 세상에 무슨 이런 조선의 청년이 다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와갖고 일본 아무것도 모르겠고 깝깝해 죽겠고 중국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일본 말을 유창하게 하고 일본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서양 사람들까지 알고 도쿄 다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갖고 너 당장 나랑 가자고. 그래서 이동인을 당장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이동인은 또 도쿄로 가갖고 그 아까 영국 영사 세토 이런 사람들한테 가갖고 돈 좀 꿔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그거는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갈 텐데 뭐 좀 사가야 된다. 그래서 돈을 빌려갖고 온갖 이제 이런 뭐 들여다보는 거 뭐 이런 그 당시 현대적인 그런 것들을 죄 사가지고는 같이 김홍집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는 김홍집 돌아오자마자 고종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고종이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신사유람단이라는 걸 꾸려라. 당장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뭐 일본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딴 거 시찰하러 가는 걸로,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 유람하러 가는 걸로 생각을 했고, 신사들, 그러니까 신사라는 게 그 유학자들을, 사대부들 신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사들이 일본에 유람하러 가는 거 비슷하게 해갖고 몰래 각자 흩어져서 동네에 집결을 해서 배 타고 이제 건너가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동인하고 이동인의 친구 또 스님이 있어요. 그 탁정식이란 또 스님이 있어요. 이 두 스님한테 고종이 먼저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 사절단이 오면 제대로 좀 짧은 시간이라도 배우고 올 수 있게 모든 것 좀 잘 저걸 해놓으라고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무불 탁정식하고 이동인이 이번에는 부산으로 못 가고 그때 원산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열라고 강화도 조약을 해갖고 삼포를 열자 그래서
제일 먼저 부산포를 열었고 원산을 열고 그 다음에 셋째로 제물포를 여는 거죠. 인천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원산을 막 열었기 때문에 원산에도 히가시 혼간지 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산으로 보내서 원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건너가서, 그때 건너가서 이동인이 후쿠자와 유키치한테 가가지고 내가 수십 명을 데리고 올 테니까 오면은 전부 다 일본 학교에다 집어넣어 달라고. 그래서 후쿠자와가 다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는 세토 영사한테 또 가갖고 막 자랑을 해. 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사들이 수십 명이 와갖고 이제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이 완전히 개국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라고 온갖 자랑을 하고 또 돈을 잔뜩 꿔갖고는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곧 떠나게 돼서 중이고 천민이고 그런데도 벼슬까지 줘요. 공직까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이동인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신사유람단도 못 오고 없어져요. 누가 죽여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죽였는지. 그리고 뭐 중 하나 죽였다고, 뭐 천민 하나 죽였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대원군이 죽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김홍집이 셈이 나서 자기가 민영익한테 소개했는데 뭐 해서 하여튼 민영익이 암살했다는 설이 또 김홍집이 암살했다는 설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불탁정식이 그 다음에 신사유람단을 끌고서 가서, 그래서 다 소개를 하기 시작해서 어윤중이 이제 저걸로 가서, 어윤중이 가서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나고,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때 윤치호하고 유길준하고 또 누구죠? 세 사람을 받아서, 윤치호는 동인사라는 영어 학교에다 집어넣어주고 유길준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게이오 의숙에다가 집어넣어서 최초 일본 유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동인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 덕분에 일본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신사유람단이 건너가고 전부 다 퍼져서 배워와서, 그 중에 뭐 누구죠? 우두도 배워오고 뭐 별의별 거를 갖다가, 지석영이 그 우두도 접종하는 것도 배워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근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신사유람단이 돌아올 때쯤 돼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나마 일본식 훈련을 하는 별기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군식 근대식 훈련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대원군 때 그 훈련을 받았던 재래식 군인들이 이제 뭐 배급을 받으면, 몇 달치 밀린 배급을 받으면 반은 겨와 모래만 섞인 쌀을 주고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민씨를 죽이고 이제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아가지고 다시 민비가 또 도망을 가고 민씨들이 쫓겨나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청나라가 들어와서 대원군을 잡아가는 거죠. 이제 잡아가면서 다시 민씨가 권력을 회복하는데, 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모군란이 났을 때, 이모군란이라는 거에 났을 때 우리는 역사책에서 그냥 군인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화가 나갖고 옛날 군인들이 이렇게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었고요. 그 이모군란이 일어나니까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온갖 지정 잡배들, 이상한 것들이 다 들고 다 폭동이 나고 일어나고 다 때려부시고 약탈하면서 이제 다니는, 또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제일 신난 사람이 누구냐는지 아세요? 무당들이 신이 났대요. 왜 무당이 신이 났는지 아세요? 지석영이 와갖고 우두 접종을 해갖고 이제 이걸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마마는 누가 퇴치를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굿해서 퇴치를 하는 거예요. 마마호와는 자기네가 없애고 자기네 그걸로 돈벌이 갖고 사는데, 무슨 우두 접종을 해갖고 그걸로 해갖고 다 이거를 없앤다고, 천연들을 없앤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석영이 정부랑 협조해서 만들었던 우두 접종국들을 제일 먼저 다 때려 부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요, 지난 시간에도, 첫 시간에도 끝에도 말씀드렸죠. 근대화냐 아니냐, 그 척도만 갖고 보셔야 돼요.
뭐 우리 거가 어쩌고 해서 뭐 어떻게 뺏겼고 뭐 우리 거가 어떻게 됐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거든 어쨌든 거든 보편 타당하고 이게 맞는 거다는 거, 근대적이고 맞는 거냐 아니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모블란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반동이죠. 그런 반동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게 우리 조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일본의 위정척사파, 존왕양이파, 아까 기도 다카요시, 사에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다 젊은 사무라이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킬 때, 처음에 일으킬 때 왜 일으키냐 하면은 1853년에 미국이 왔을 때, 페리 제독이 왔을 때 도쿠가와 쇼군이 천황의 이 영험한 땅을 지키라고 쇼군을 시켜줬더니 이놈이 냉큼 서양 오랑캐들을 받아들이는 조약이나 체결하고 있어서 이놈들을 없애야 된다, 막부 토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존왕양이파가 일어나고 그 사무라이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카모토 료마, 뭐 이토 히로부미 전부 다 젊은 피 끓는 젊은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야 저놈들 서양 오랑캐를 무찔러야 되는데 저 쇼군이라는 놈은 저 짓이나 하고 앉아있다라 해서 그래서 막부 토벌을 하고 천황을 옹립시켜서 우리가 서양놈들을 격퇴시키자라고 혁명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다 보니까 이거 배워야겠는데? 저놈들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저놈들만큼 세져야 되고 저놈들만큼 세지려면 저놈들 걸로 우리가 배워야겠는데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은 거의 그런 생각들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놀라운 게 우리나라는 위정척사파하고 개화파가 갈라져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을 그어요. 서로가 타협점 못 찾아요. 일본은요 위정척사파가 개화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위정척사 하자고 정권을 잡고 나갖고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유학 가고 다 개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너무나 헷갈려갖고 일본의 어느 번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자마자 한 번에서 사무라이들이 그때 프랑스 해군 수병들이, 프랑스 수병들이 길거리를 다니는 걸 이제 정박하고 와서 이제 저거 하는 거죠. 쉬러 온 거죠. 하는 거를 습격을 해갖고는 22명을 죽여요. 프랑스 수병들을 18인가 20인가를 죽여요. 그래서 다 이제 잡아갖고 체포를 해갖고는 이제 저걸 하는 거죠. 근데 그때의 그 사무라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우리가 지금 존왕양이 해가지고 서양놈들 쫓아내자고 해갖고 지금 메이지 유신에서 정권 잡은 거 아니야? 그럼 서양놈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죽여버려도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가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서양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칙령을 내리면서 아니다 우리 서양 배척하는 거 아니다, 우리 처음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배척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이 스토리가 또 일본 특유의 그 당시 스토리에 멋있는지 하여튼 뭐냐면요, 그래서 그 사무라이들을 잡아요. 다 그 프랑스 수병들을. 그래서 프랑스 그 배의 함장과 프랑스의 영사와 공사랑 다 와갖고 그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는 자리에, 그 프랑스 수병들을 죽인 사무라이들을 처형하는 자리에 와갖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앞에서 할복 자살을 지켜요. 한 사람씩. 그러니까 다 보고 앉아 있는데 이 사무라이들이 나와갖고는 배를 가르면서 정말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서로 써놓은 자기 창자를 끄집어내서 잡으면서 나는 이 서양 놈들, 이 오랑캐들 끝까지 이걸 내가 못 죽이고 하는 게 한이라 그러면서 18명이 배를 가르더래요. 하나씩.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쪽에서 고만하라고, 제발 스톱하라고, 안 해도 된다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서 스톱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려면 지독하게 하고 아니면은 완전히 개방을 해서 하죠. 그래서 그 나라가 그때부터 개방을 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옆에 가서 이동인이라는 스님이 가서 찔끔 보고서 와갖고, 야,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시작해서 신사유람단 보나자마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답답해서 2년 후에 일본식으로 따라서 해보자고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라고 돌이고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력으로서 개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1884년에 이미 끝이 나버립니다. 참 슬픈 역사고 안타까운 역사지만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조선이 아닙니다. 조선은 완전히 없어지고 실제로 완전히 없어졌고, 그 위에 전혀 새롭게 태어나는 나라가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릴 이 기독교의 국가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한국사를 들어야 되고 세계사를 들어야 되고 이제 교회사가 나오게 되죠. 교회사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주 완전히 초토화된 나라에서 새롭게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1948년에 그게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쓰며 민족이 어찌 하루아침에 쓰겠느냐, 맞죠?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론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 속에 예수만큼 믿고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나라를 알아야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것도 모르고 얼마나 고마운 것도 모르고 헐 조선 해갖고 말이죠. 우리나라를 얼마나 폄하하고 있어서는 안 될 나라, 없어져야 될 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준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가 나라는 목숨을 바쳐서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게 나라거든요. 근데 나라가 소중한 걸 알아야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죠. 이거를 헐조선이라 하고 있어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하는데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져요? 나라 부시는 데 앞장서죠. 근데 우리가 늘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방에 사람들이 다 자는데 이 방에 가스가 들어와요. 다 자면 죽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가스 들어온 걸 알고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자는 사람을 깨우면 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믿음의 이승만 장로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직 안 나오셨어요. 이제 다음이 저녁 시간에 이제 재미가 나오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셨죠.